네, 하프 모의고사 10일의 해설입니다. 여러분들 인사이론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요. 일단 BSC 조직이론 마지막 문제 하나를 처리하고 가야 되겠죠. 조직이론의 마지막 BSC 옳지 않은 것은 일단 2번 BSC는 조직 전체의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야 돼요. 전략적 관리 도구라고 그랬죠. 조직 전체의 목표 설정, 그것을 토대로 부서별 목표 혹은 하위 계층의 성과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3번 BSC는 성과관리 도구이기도 한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 간 의사소통 도구로 기능하기도 한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도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아래로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나도 이제 파악을 하고, 위에서도 업무 지시를 하고, BSC를 보면 서로 의사소통이 된다라고 그랬죠. 전략적 관리 도구, 성과관리 도구, 의사소통 도구로도 기능하게 됩니다. 다 맞물려 있는 거죠, 뭐. 그 다음에 4번. BSC는 정보 실패 이후 공공 부문에서도 재무적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 자, BSC는 원래부터 재무에 치우쳤던 관점을 비재무적 지표를 도입하여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비재무적 관점을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 부분에 더 잘 맞고, 공공 부분에서도 이 비재무적 관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틀리게 내는 거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재무적 지표를 민간이든 공공이든 BSC가 재무적 지표를 강조한다 땡입니다. 그 다음에 1번 BSC를 공공 부분에 도입할 때 좀 특이한 점은 4가지 관점 중에서 고객 관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거. 공공 부분 말고 그냥 BSC에 대해서 말할 때 4개의 관점 중에 뭐를 더 강조한다 그러면 틀리죠? 근데 공공 부분에 도입하는 경우에는 고객 관점 강조한다. 이게 맞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걸 넣으면 틀리고, 자, BSC에 대해서 틀린 선지로 출제될 수 있는 거 우리 싹 출제 포인트 정리했죠?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지난 시간부터 처음 배웠던 인사이론입니다. 인사이론, 역관주의, 실적주의부터 엄청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또 이해도 필요하고, 역관주의 인사의 단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역관주의는 국민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행정 관료들을 집권 정당 혹은 정치 지도자, 국민들이 뽑았잖아요. 정치 지도자가 행정 관료들을 뽑고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죠. 그래서 행정의 국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 틀렸고요. 나머지는 단점 다 맞죠?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야 한다. 그러니까 올바른 결정만 하고 관료들이랑 같이 이제 집행한다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거, 이러면 정치적 중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죠. 행정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죠. 능력을 검증해서 뽑는 게 아닙니다. 정당에 대한 충성도 공헌도를 뽑죠.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도 저하될 수 있죠. 집권 정당이 바뀌면 관료들이 싹 다 바뀌어버려. 그래서 2, 3, 4번은 단점 맞습니다. 그다음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하나 더. 기억. 역관주의는 실적 이외의 요인을 고려하는데 이건 정치적 요인, 집권 정당에 대한 충성도, 공헌도로 뽑는 거죠. 혈연 지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역관주의는 이렇게 정치적 이명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실천 원리랑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집권 정당이,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가 자기 말 잘 듣는 관료들을 뽑아서 같이 공약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원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디귿. 역관주의는 정치 지도자의 국정 지도력을 강화합니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공공 정책의 실현을 용이하게 해준다. 네, 미음 보시면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는 것도 다 역시 같은 말입니다. 역관주의가 되겠고요. 리을. 실적주의는 이런 역관주의의 장점이 잘 발휘되면 참 좋겠지만 역관주의가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주의가 정치적 중립을 기초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성이 완전 필수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죠. 자, 실적주의랑 직업공무원제는 다른 제도예요. 필연적인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실적주의가 직업공무원제에 기여할 수 있다, 기반이 된다, 이런 거 맞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 연습한 겁니다. 자, 이런 헷갈리는 부분들은 강의 시간에 졸면 끝이요. 강의 시간에 이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화면 사이에 공기를 쳐다보고 있다, 멍 때리고 있다 그러면 끝이에요.
얼마나 어려워. 하지만 강의 시간에 집중했으면 이거 맞는 거라 그랬었지? 맞다 하고 아주 가볍게 풀 수 있습니다. 강의 시간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 리을만. 정답은 4번. 네, 4번. 직업공무원제와 충돌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은, 문제가 갑자기 쉬워졌네. 직업공무원제 하면 구성요소로 계급제, 폐쇄형 충원, 일반행정가주의, 강력한 신분보장. 그리고 그것과 대비되는 것들 틀리죠. 전문행정가, 일반행정가랑 대비되는 겁니다. 4번 틀렸고 나머지는 맞죠. 5번.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비교하는 거. 자, 계급제는 직업공무원제의 원리입니다. 1번. 개별 공무원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설정하고, 자, 이 자격과 능력, 이거 실적주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계급제에서는 사람의 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설정합니다. 자격과 능력은 예시일 뿐이고 사람의 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면서 사람을 키워나갑니다. 그 다음에 4번 먼저 보시면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더 유리한 거 계급제죠. 그래서 1번, 4번처럼 직업공무원 제도의 심장으로서 계급제, 사람을 키우는 제도이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계급제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로 키워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를 두루두루 수행합니다. 일반행정가주의라고 하죠. 여러 가지 업무를 다 해봤으니까 3번, 인사의 탄력성이 높습니다. 그죠? 직무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쉬워요. 다 해봤으니까 서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죠. 이게 틀린 선지로 최고 많이 나온다라고 그랬고 저도 모의고사를 이렇게 드렸고요. 정답은 3번. 이 탄력성 떨어져. 직무 변화에 적응이 어려워. 이거는 직위분류제죠. 직위분류제. 그 다음에 2번. 여러 가지 업무를 두루두루 하니까 탄력성은 높은데 대신에 해당 직무의 적임자의 임용이 보장되진 않죠. 계속 바뀝니다. 잘한 일 할 때도 있고 못한 일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헷갈리지 않죠. 그 다음에 직위분류 방법에서 직위분류제를 형성하는 기본 개념 6가지를 구분하는 문제, 이거 엄청 잘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림 그리면서 이해했지만 이해를 했어도 딱 바로 문장으로 안 풀리면 끝이에요. 자, 뭐 보고 푸는 것이다. 제가 가이드라인을 줬죠. 직렬종, 등급책, 직급, 종책, 이걸로 풀면 빨라요. 유사한 거 기준으로 종류와 곤란성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해. 종류랑 책임도가 다 유사해. 직급, 종책 이렇게 해야죠. 나는 볼 필요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연습해보면 종류만 유사합니다. 곤란성, 난이도죠. 책임도가 달라요. 직렬종, 여기는 종류와 책임도 다, 여기는 종류만, 직렬종. 그 다음에 라 보시면 직류와 직군은 직렬에서 출발합니다.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 직렬 여러 개를 묶어내면 직군이 되죠. 그래서 라는 직군. 여기 직군.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쪼개고 나면 한 사람의 근무 단위가 나와요. 한 사람의 근무를 요구하는 직무와 책임은 직위라고 하고요. 직무, 직위는 좀 섞어서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한 사람의 직무 단위는 직위라는 표현 구분할 줄 알면 1번 고를 수 있겠죠. 여기 안 나온 게 방금 전에 직군과 대비되는 개념, 직렬을 쪼개는 거, 직류가 되고, 그 다음에 등급 안 나왔죠? 등급책. 등급책. 종류는 달라. 근데 난이도, 책임도만 유사합니다. 직무평가 방법, 이것도 잘 나오는데 이 문제 실전 익히기에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조금 변형을 했는데 우리가 이 4가지를 잘 구분하려면 뭐 봐야 돼? 비계량적이냐 계량적이냐 이거부터 찾고 표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자, 이런 가르쳐줬죠. 이 4가지는 더럽게 어려워. 하지만 구분은 쉬워. 잘 보세요. 기억, 비계량적이래. 비계량적. 그러면 비서분, 서열법 아니면 분류법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쭉 보니까 표 사용한단 말이 없네? 그러면 서열법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 비계량적 방법이다.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같은 말이죠. 제가 설명해줬죠. 비계량적, 직무 전체를 종합적, 포괄적으로 판단. 그럼 일단은 비서분, 서열법, 분류법. 그 중에서 표를 사용한대. 등급기준표와 비교하면서 분류합니다. 분류법. 그 다음에 니은, 일단 표 사용해. 표를 사용하니까 밑에
분류법 아니면 점수법인데 뭐 당연히 여기 분류법이 나왔으니까 점수법이긴 하겠지만 한번 별도로 풀어볼게요. 표 사용하고 세부 구성 요소로 구분한다. 요소로 구분한다는 말은 계량적이란 말이죠. 계량적 방법, 요소별 비교 같은 말이라고 설명했죠. 그러면 사이즈 나왔네요. 점수법 C가 되겠고, 리을 대표가 될 만한 직무들을 선정하여 기준 직무로 정해놓고 각 요소별로, 자 요소별로 비교한다. 계량적이에요. 계량적. 평가할 직무와 기준 직무를 비교해요. 표 사용한다는 말은 없네. 그럼 요소 비교법. 요소 비교법은 표는 사용하지 않지만 몇 가지 대표 직무, 기준 직무를 선정해서 직접 비교하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직접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몰랐어요. 안 나오니까. 근데 요소 비교법이라는 것을 알면 문제 다 풀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또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보시면 2번이 나올 겁니다. 8번 개방형 인사제도. 이건 쉽죠? 옳은 거. 자, 폐쇄형이 직업공무원제 쪽이에요. 1번 폭넓은 지식을 갖춘 일반 행정가를 육성하는 직업공무원제 쪽 폐쇄형. 3번 정치적 4번 먼저 볼게요. 4번 공직사회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직업공무원제 쪽 폐쇄형. 계속 같은 사람들끼리만 승진해요. 응집력이 강화되겠지. 개방형은 외부에서 왔다 갔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기존 관료들에게 승진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 기존 관료의 자리를 외부에서 뺏어가는 게 개방형이잖아요. 개방형을 쓸 때 기존 관료들에게 승진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고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어요.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개방형 같은 경우에 실적주의적으로 시험 쳐서 뽑기도 하고 역관주의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그랬죠. 대통령이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자기 정책을 같이 실현하기 위해 자기 사람을 뽑는다. 개방형, 역관주의적으로 운용되죠. 그래서 3번 정치적 영향이나 압력에 의한 정실 인사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개방형의 단점이죠. 개방형, 이거 역관주의적 요소를 잘 쓰면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사용이 돼요. 근데 잘못 쓰면 정실 인사가 될 우려가 있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자, 이건 단순한 기사항이죠. 우리나라 경일특, 특정별, 경력직 한번만 다시 할게요. 왜 메모 잘해주세요. 또 편집실에서 안 하니까 편집을. 요새 정신이 없어서 편집을 안 하고 올린 게 있더라고. 다시. 네, 9번. 이건 단순한 기사항이죠. 경일특, 특정별, 경력직, 특수경력직,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구분하는 거. 그 중에서 사례 문제, 특정직 사례 잘 나옵니다. 별도의 계급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등 특정직이고, 특정직은 경일특, 경력직이죠. 됐고. 대통령, 국회의원, 국회의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는 감사원장. 이게 선거로 뽑거나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 감사원장 정도 챙기라고 그랬는데, 뭐 감사원장 말고도 이 앞에 이 단어가 있으니까 국회 임명 동의 필요로 한다. 그 다음에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면 특수 경력직 중에서 정무직이죠. 특정별 정무직.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암기 잘 해주시고요. 10번. 최근 정부에 도입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배운 거. 자, 고위공무원단 같은 경우에는 3번. 각종 성과급, 장려급에 의해 우수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등 성과 책임 강조합니다. 그죠? 고위공무원단의 세계적인 흐름은 개방과 경쟁, 성과 책임이었어요. 나머지는 우리나라 것만 이제 암기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1번. 국장급 3급 이상이라고 그랬죠? 대상 3급 이상, 국장급 이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머지는 그냥 오케이 고위공무원의 취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은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좀 도입합니다. 그래서 계급의 명칭을 없앴어요. 직무 분석을 통해 직무 등급을 나누어서 고위공무원을 배치합니다. 물론 여기 정확히는 직무 평가라고 해야 맞긴 하죠. 근데 대충 쓰는 거예요. 직무 분석, 직무 평가를 구분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그냥 직무에 관련된 분석을 통해 직무 등급을 나눈대요. 엄밀히는 직무 평가지만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4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일반직 공무원 외에도 특정직, 별정직도 가능합니다. 정무직만 안 돼.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죠. 오케이. 여기까지 보시면 인사이론 앞부분 나름 복습이 됐고요. 여러분들 암기가 안 된 부분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이론 다음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